그러니까 결국은 그 문제인 것 같아요. 정부에 대한 신뢰가 방역 정책의 효율성을 좌우하는 것 같고 결국은 사망 선고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교토 의정선 이제 공식적으로 끝났습니다. 실패했습니다라고는 실패 선언이 파리 협정이에요. 안녕하세요. 꼴에 꼴을 묻는 정치학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고려대 정치연구소의 조계훈입니다. 오늘은 초대 손님으로 연세대 국제관계학과의 신상범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신상범 교수님은 환경, 에너지, 기후변화의 정치학, 중국 정치경제, 국제정치경제 분야를 연구해 오셨고 최근에는 리빙랩 방식의 사회혁신을 연구하고 계십니다. 선생님 출연 요청을 받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이게 너무 귀한 자리를 이렇게 저에게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조금 좀 과분한 자리인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충분히 오늘 흥미로운 얘기를 들려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편하게 선생님 학문적인 출발, 이력부터 조금 얘기 나눠볼까 합니다. 정치학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어떤 계기였을까요? 저는 이제 85년도에 대학을 입학해서요. 아시다시피 다 이제 운동의 시대에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뭐 그런 이제 그때 휩쓸린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죠, 학생들이. 그래서 새로운 것들을 대학에 와서 이제 배우게 된 거죠. 이념도 그렇고 우리 한국의 역사도 그렇고 거의 저희 세대 대부분의 학생들이 다 그런 경험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역사교육과 사범대학 역사교육과를 입학을 했는데 제가 속한 학문도 재밌었지만 이런 이념 이제 급진주의적인 이념에 대한 공부를 하고 싶었죠. 그런데 이제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데는 당시에는 한국에서는 고대 정예과가 거의 유일한 데였던 것 같고요. 거기서도 특히 이제 최장집 교수님이 이제 정치 이론 이런 것들을 가르치셨고 서진영 교수님이 이제 공산권 정치에 대해서 가르치셨고 해서 고대 정예과에 입학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최장집 교수님 지도 학생이 되었고 첫 학기에 수업을 들었던 게 그람시 강독이었어요. 첫 수업이 그거였고 결국은 제가 이제 그람시로 논문을 쓰게 됐어요. 석사 논문을 쓰게 됐습니다. 유학을 결심하신 계기는 어떤 걸까요? 유학은 이제 여기 지금 정치연구소 소장이신 권혁윤 교수님께서 이제 뭐 많이 좀 이끌어 주셨고 저는 뭐 사실 공부도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안 돼 있고 학부에서도 이제 공부를 한 바도 없고 정치학을 그래서 이제 많이 이제 부족하다고 늘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뭐 유학은 별로 꿈을 못 꾸고 있었는데 그래도 이제 권 교수님이 이렇게 권유를 해주셔서 그럼 나도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에 이제 이렇게 하게 됐는데 결과적으로 그런 권 교수님의 권유가 이제 저 인생을 많이 바꿔놓은 것 같습니다. 미국 인디애나주 블루밍턴에 위치한 인디애나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유학 시절은 어떠셨어요? 저는 거기 가기 전에 이제 처음에 이제 다른 데를 먼저 갔습니다. 테네시 대학이라는 데를 갔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제가 다른 사람보다 이제 좀 공부가 부족하다 보니까 그게 더 오히려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는 이제 계기가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2년을 보내고 나서 저가 굉장히 좋아했던 교수가 이제 환경을 공부했던 교수님인데 그 교수님이 다른 데로 옮기게 되면서 저도 이제 다른 학교로 지원을 하게 돼서 이제 블루밍턴에 이제 가게 됐고요. 거기서는 이제 공부도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일단 이제 제가 이제 한국에서도 박사과정을 다 수료를 하고 유학을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서 박사과정 수업을 듣고 그다음에 UT 낙수별에서 수업을 또 2년간 듣고 그러고 나서 이제 또 가서 수업을 듣게 된 거죠. 예를 들면 비교정치 개론을 박사과정에서만 3번을 들었어요. 그래서 선생이 무슨 얘기하는지 다 제가 알 정도였기 때문에 되게 재밌게 수업을 잘 들었던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당시에 IU가 교수가 자꾸 변동이 생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좋은 교수들이 자꾸 빠져나가고 그만큼 더 새로운 교수들이 많이 들어오고 뭐 이런 시점이었어요. 결과적으로 보니까 제가 5년을 있었는데 졸업할 때 보니까 제가 수업을 들었던 교수들이 한 반 이상이 다 없어졌더라고요. 뭐 이제 그런 약간 트랜지션 피리어드에 있었던 것 같고요. 26명이 입학을 해가지고 5명이 박사 받았어요. 미국에도 있는 사람도 있고 뭐 독일에도 있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군데 있는데 다 재밌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박사학위 논문 주제는 뭐였습니까? 박사 논문 주제는 이제 제가 공부하던 당시에는
그 국제 정치에서는 그래도 세계화가 가장 큰 그 화두였었죠. 세계화가 막 진행되던 시점이었으니까 90년대. 그래서 이제 저도 세계화를 그 논문을 잡았고요. 저는 한국에 있을 때는 환경이란 주제를 국제 정치학에서 공부할 수 있다는 것 자체도 몰랐어요. 근데 이제 제가 처음 갔을 때 그 첫 수업을 낙습을 해서 들었던 수업이 바로 이제 국제 환경 정치라는 수업인데 그 제프 베르지키안이라는 교수가 이제 이 담당을 했는데 이 사람의 영감을 받고 제가 이제 이 환경 쪽으로 공부를 하게 된 거죠. 이 사람의 수업이 어떤 수업이냐면 매주 한 10개쯤의 아티클을 주고 그걸로 매주 이제 위클리 메모를 써서 제출하는 건데 그 메모가 이제 아주 짧은 메모인데 그 메모의 내용이 뭐냐면 이 10개의 페이퍼를 순서를 맞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부터 읽어야 되고 왜 얘 다음에 얘 읽어야 되는지만 쓰는 거예요. 메모를 제출하면 이제 다 걷어놓고선 자기가 자기 순서를 설명을 해줘요. 얘 다음에 얘 읽어야 되고 얘 다음에 얘 읽어야 되고 한 30분 정도 설명해요. 그러고 나서 끝이에요, 수업이. 빨리 집에 가서 다음 주 거 읽어라. 그래서 뭐 이제 그렇게 해서 한 학기를 보냈는데 지옥 같은 한 학기를 보냈는데 첫 학기였는데 그러고 나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 이제 제 나름대로의 어떤 그 맵을 이제 만들게 된 거죠. 아주 단기간 내에 그 분야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이 이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생기는 거예요. 아, 이 분야는 내가 공부를 해도 되겠다.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그 잘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 거죠. 지금 뭐 이제 뭐 여기에 정치 연구에서 계신 많은 선생님들도 그러시지만 이 정치 이론이라든지 사상 뭐 무슨 어떤 민주주의 이런 공부를 저희가 이제 한국에서 되게 많이 했는데 저는 항상 그분들에 비하면 굉장히 부족하고 난 이런 공부를 해서는 경쟁력이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새로운 분야를 딱 공부를 하게 되니까 차라리 나는 이런 쪽으로 하는 게 다른 사람에 비해서 조금 더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뭐 이제 그렇게 해서 환경을 공부를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블루밍턴으로 갔는데 이제 지도 교수가 이제 이 제프 하트라는 사람이 이제 그 IP의 그 이제 대가였던 분이고요. 그분이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이 세계화의 영향 뭐 이런 걸 하고 있어서 세계화 그다음에 세계화가 환경 개발도상국의 환경에 미치는 영향 뭐 이런 게 제 주제고요. 그런데 이제 개발도상국 중에 당시에 가장 경제적 세계화의 정도가 높았던 나라가 중국이라서 당연히 이제 중국을 선택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중국을 사례로 해서 세계화가 중국의 환경 정책에 미친 영향 뭐 이런 게 제 주제였고요. 뭐 결론은 뭐 이제 어떤 코핑 스트래티지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 뭐 이제 이런 게 이제 결론이긴 한데 그렇게 해서 결국은 주제를 잡게 된 거가 이제 그런 어떤 교수님들의 어떤 관심사에 대한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선생님 연구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분야라든지 혹은 책 같은 거 소개 좀 해주실까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린 분들이 이제 예를 들어 제프 베르지키안이라는 사람은 그 당시에 조교수였는데 박사과정 때 APSR에 막 퍼블리시를 2편이나 하고 막 그런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제프 하트라는 사람이 당시에 99년인가에 이제 그 글로벌리제이션 시리즈를 3권을 책을 냈어요. 편집본을. 그 제자인 아심 프라카시라는 사람하고 이제 같이 공동 편집을 했는데 그 시리즈 책 중에 하나가 이제 Responding to Globalization인가 뭐 그런 책이었는데 그 책이 이제 제 논문의 어떤 그 어떤 틀이 된 거죠. 그리고 사실은 제프 하트는 그 책보다는 그것보다 훨씬 전에 나왔던 Rival Capitalist라는 그런 책이 훨씬 더 이제 좋은데 그 책도 저한테는 굉장히 충격이었죠. 어떤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의 발전이 국가하고 산업 관계의 본질을 어떻게 바꾸고 국가가 산업을 컨트롤하는 방식이나 패턴을 어떻게 바꾸는지를 나라별로 보여주는 뭐 유럽은 어떻고 일본은 어땠고 미국은 어땠고 이렇게 보여주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저는 한국에서 그런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요. 뭐 과학기술이 국제정치에서 왜 중요한지 뭐 환경이 뭐 이런 거 전혀 해본 적이 없는데 그런 게 너무 신선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세계화의 영향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됐고 그러다가 이제 그 중국을 전공하는 교수님이 새로 오셨어요. 스캇 케네디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그 당시에 왔을 때 박사 논문 통과되기 직전이었어요. 그 사람이 그 쓴 박사 논문이 그때는 책으로 안 나왔는데 그 뒤에 나중에 책으로 나왔죠. 비즈니스 러빙 이런 책인데 그것도 저한테 큰 영향을 줬죠. 그 중국에서 이제 이 비즈니스 러빙 그러니까 국가가 이제 기업이 국가에게 로빙을 하는 건데 이런 어떤 그런 패트런 클라이언트 릴레이션스라든지 뭐 관시라든지 뭐 이런 클라이언텔리스틱한 그런 관계들이 그 산업의 그 종류별로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뭐 국가별로 비교를 한다거나 뭐 한 국가 내에서 오버타임 베리에이션을 본다거나 하는데 이 사람은 인더스트리 베리에이션을 본 거예요. 철강 산업에서는 보다 전통적인 그런 국가 산업 관계에서 로비 패턴이 벌어지는 데 비해서 뭐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인더스트리에서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이런 거를 챕터마다 보여준 거죠. 그것도 정말 저는 되게 신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책들이 저한테 큰 영향을 미친 것 같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인디애나 대학에는 스피아라는 이제 그 스쿨이 있는데 이제 환경 정책 대학원이죠. 거기서 제가 이제 부전공을 했는데 거기에 있는 교수님들 중에 이제 정책하셨던 교수님 한 분이 이제 제 커미티에 들어오셔가지고 되게 좋은 그 역할을 하셨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의 그 영향하에서 이제 그런 책들을 보면서 이제 연구를 하게 된 것 같고요. 정말 고마운 그런 그 선생님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의 코로나19 상황이 선생님께서 연구해 주신 주제와 아주 밀접하게 관련돼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연구 업적을 찾아보니까 흥미롭게도 코로나19 발발 직전에 글로벌 보건 동아시아 국가들의 전염병 통제에 관한 연구를 하셨어요. 마치 이 상황을 예견하신 것처럼요. 이 연구를 하게 되신 계기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그 제가 서울대 외교학과에 김상배 교수님이 하시는 연구팀에 들어가게 됐는데요. 그 연구팀에서 그 소그룹이 하나 생겼는데 그 소그룹의 주제가 신흥 안보 이슈였어요. 그러니까 새롭게 부상하는 안보 이슈인데 그런 게 바로 이제 환경 기후 변화도 그렇고 이런 그 질병, 그 전염병도 그렇고 이게 사실 안보 문제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저는 이미 환경 기후 변화를 전공하고 있었기 때문에 좀 새로운 걸 해보자. 그래서 전염병도 굉장히 중요한 국제 정치적인 그런 현상이고 이제 안보 문제에서 되게 안보에 위협된 현상이고 그래서 이거를 연구해보자. 그래서 논문을 3개를 썼어요. 첫 번째 논문은 이 분야에서 국제정치학에서 어떤 연구가 있어왔고 앞으로 어떤 주제가 가능하고 그건 이제 저 자신이 한번 이제 점검을 해본 거죠. 이 분야가 국제정치학에서 연구가 가능할까? 뭐 엄청나게 많은 중요한 주제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쓴 것이 바로 이제 지금 말씀하신 동아시아 국가들은 뭐 협력을 하고 있는지, 대체로 전염병 통제를 어느 정도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뭐 권위주의나 민주주의 같은 정치 체제의 성격이 전염병 통제 방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뭐 이런 거를 보려고 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쓴 거는 한국의 보건 외교를 이제 공공 외교의 관점에서 우리나라 코이카에서 ODA 사업 중에서 보건 외교를 한 12%, 13% 쓰고 있거든요. 박근혜 정부 때 좀 더 많이 썼고 그런데 돈을 그렇게 많이 쓰고 있는데 쉽게 말해서 본전을 뽑고 있느냐 공공 외교의 관점에서 이제 좀 한국을 알리고 돋보이게 하는 그 방향으로 이걸 쓰고 있느냐 뭐 이런 논문이었는데요. 그 두 번째 논문은 이제 한중일의 전염병 통제 시스템을 비교해 본 건데 이제 제 결론은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소를 잃으면 외양간을 고친다는 거죠. 그런데 한국은 가장 최근에 소를 잃어본 나라예요. 2015년 메르스 때. 그러니까 제일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중국은 2003년 사스 때 한 번 소를 잃어본 적이 있고, 일본은 90년대 중반에 이제 한번 크게 이제 전염병으로 고생한 적이 있고, 제가 보면 뭐 중앙지방 관계라든지 뭐 그 서베일런스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게 한중일 중에서 한국이 제일 잘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또 하나의 결론은 그럼 한중일 협력을 하고 있느냐. 뭐 사실은 잘 아시는 분은 아실지 모르겠는데 코로나 사태가 발발하기, 그러니까 예를 들면 2020년 1월에 발발했다면 2019년 11월 말에 한중일 보건장관 회의가 열렸어요. 그래서 전염병이 생기면 우리가 어떻게 컨트롤할 거고 어떻게 협력할 건지를 막 3박 4일로 세미나 했어요. 한 달 전에. 그런데 협력은커녕 뭐 막상 발발하니까 다 이제 문 걸어 잠그고 각자 알아서 하는 이제 그 정도로 협력까지는 뭐 기대도 못하고 서로 정보를 공유한다거나 뭐 이제 이런 어떤 또 프로토콜을 만든다는 너희가 국경을 개방하면 우리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연구를 제가 이제 그런 신흥 안보 차원에서 이제 하게 됐어요. 선생님은 이제 그 연구를 하신 입장에서 한국의 폐기 방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이제 그 일단 기본적인 조건이 그때 다 마련된 것 같아요. 메르스 때 하도 큰 충격을 받아서 그리고 너무 이제 무방비 상태에서 이제 당한 거죠. 메르스 때. 그래서 이제 그때 시스템을 갖춰 놓은 거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일본에도 많이 여러 번 가서 인터뷰도 하고 그랬는데 자기들도 이제 굉장히 그 자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스템이 갖춰졌는데 이번 K 방역은 그 시스템 위에서 조금 더 플러스 알파 요인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정부에 대한 신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문제인 것 같아요. 정부에 대한 신뢰가 방역 정책의 효율성을 좌우하는 것 같고, 만약 신뢰가 없다면, 신뢰를 바탕으로 하지 않는 정책이라면 중국 같은 억압적인 정책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억압적인 정책을 사용하지 못하는데 정부에 대한 신뢰도 없다 이러면은 이거는 속수무책이 되는 것 같아요. 다행히 제가 보기에는 정부가 컨트롤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저렇게 저거대로 따라하면은 우리가 안전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일반적인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뭐 이념적인 편향이나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일정 정도 이상의 신뢰를 주었던 것 같아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게 이제 저는 성공 요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코로나19는 기후변화 혹은 기후위기 문제의 심각성을 대중에게 알리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된 걸로 생각됩니다. 굉장히 많은 기후위기 관련된 책도 그 이후로 출간됐고, 저도 올해 기후변화 관련 책을 읽고 이렇게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뭐 정치 이론 이런 쪽에서 연구되는 게 거의 없다라는 점에 대해서 굉장히 반성을 많이 했고 꼭 이 주제를 공부해야겠다라고 하는 책임감을 갖게 됐는데요. 근데 대중의 시각에서 보면 기후위기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심각한 건 알겠는데 접근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너무 이렇게 큰 문제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막상 중요하긴 한데 뭘 할 수 있지? 뭘 해야 하지? 뭐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후위기 문제에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혹시 선생님 얘기를 들을 수 있을까요?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어떤 글로컬적인 메커니즘 있지 않습니까? 요새 많이 얘기하는 글로벌 이슈를 이제 로컬에서 실천하는 또 이제 그런 방식으로 이해하시는 게 제일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글로벌한 이슈가 글로벌 차원에서 해결이 안 된다는 거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일단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 이런 얘기를 하면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은데 2015년에 체결된 파리 협정이 굉장히 성공적으로 이제 협정이 이제 체결이 됐는데 글로벌 차원에서 해결을 못 한다는 게 어떤 의미냐? 우리나라 정부도 그렇고 유엔에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언론에서도 그렇고 거의 99.9%가 이제 그런 유엔에서의 기후 변화에 대응이 성공적이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하나도 성공적이지 않았거든요. 유엔이 이걸 논의하기 시작한 게 92년부터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97년에 교토의정서라는 걸 이제 성공적으로 체결을 했고 그 교토의정서가 2005년에서야 발효가 됐는데 이 파리 협정은 2015년이니까 2005년에 발효된 그 교토의정서가 10년 동안 지지부진하다가 결국은 사망 선고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교토의정서는 이제 공식적으로 끝났습니다. 실패했습니다라고 실패 선언이 파리 협정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그럼 어떻게 하지? 그럼 이제부터는 각자 알아서 합시다. 자발적으로 합시다. 왜냐하면 구속력 있는 법적 조항을 가지고 협력하는 교토의정서가 실패했기 때문에 각자 양심적으로 알아서 합시다. 라는 체제로 바뀐 게 파리 협정이거든요. 우리나라 외교부에서 나온 공식 문건을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교토의정서는 40여 개 국가만 참여했지만 파리 협정은 197개 국가가 서명했으니 굉장한 진전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거는 구속력이 없는 조약이기 때문에 당연히 많은 국가가 참여할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최초로 온도 그 목표에 합의했다. 이것도 큰 진전이다. 합의하면 뭐 합니까? 구속력 있는 조약에 서명하지는 않았거든요. 각자 알아서 하기로 한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제사회에서는 사실은 각자 알아서 하는 체제가 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후 변화의 정치를 끌고 나가는 힘은 누구한테 있느냐? 그건 로컬에서 하고 있는 사람들. 각자 자기 동네에서 하고 있는 거죠. 나는 파리 협정에서 국가들이 어떻게 협상을 하든 이번에 캅26에서 글라스고에서 무슨 얘기를 하든 상관 안 해. 난 내 자리에서 할 거야. 이 힘으로 여기까지 지금 오고 있는 거죠. 국제사회에서 일단 얼마나 실패를 했는지를 먼저 사람들한테 알려줘야 돼요. 그리고 그런 것들에겐 절대 기대서는 안 되고 우리가 우리 자리에서 이제 실천해야 된다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메시지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 공유의 비극이라는 건데 이거는 이제 집합행동의 딜레마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기후변화는 전형적인 그런 이슈였거든요. 그런데 파리 협정 이후에는 이게 각자 알아서 하는 이슈가 돼버렸거든요. 뭐 옛날에는 뭐 중국 너희가 먼저 줄여라, 뭐 그렇지 않으면 나는 안 줄이겠다. 뭐 미국한테 대고 중국은 그럼 너희도 줄여라. 뭐 히스토리컬 에미션이라고 해서 우리가 개발도상국인데 선진국들이 1850년대부터 발생한 탄소 누적량은 엄청 많으니까 너희 먼저 해라. 뭐 항상 이런 문제거든요. 이런 디스코스들은 이제 싹 없어졌어요. 각자 유럽은 유럽들 알아서 난 할 거야. 뭐 남이 하든 말든 난 할 거야. 미국은 알아서 할 거야. 이렇게 각자 하는 시스템이 돼버렸어요. 근데 왜 이런 시스템이 돼버렸냐면 이왕 할 거
이런 탄소 중립을 빨리 달성하면서도 이런 기회에 가치를 창출해보자, 돈을 벌어보자, 일자리를 만들어보자, 기술 개발해보자, 이런 그 새로운 그 어떤 사업 아이템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게 그린 뉴딜이에요. 이렇게 포장을 하다 보니까 각국에서 야, 이거 나도 빨리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거지, 옛날처럼 너가 먼저 해, 너가 먼저 해 하는 그런 현상이 많이 없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에서는 이 그 탄소 누출이라고 하는데, 이런 어떤 그 공유의 비극에서 발생하는, 나는 하는데 너는 안 하면 안 되고, 이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들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철강이다. 그럼 우리 유럽에서는 철강을 저탄소 방식으로 만드는데, 한국산 철강은 뭐 화석 연료를 써서 만들기 때문에 우리는 한국산 철강보다 더 비쌀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한국산 철강에 세금을 매기겠다. 이게 이 탄소 국경 조정 제도거든요. 그냥 세금을 물리면 이제 이게 WTO의 이제 프리 트레이드에 위반이 되니까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그 어떤 기술적인 방식을 이제 고안해 내고 있어요. 이제 ETS를 활용한다든지 뭐 이러는데, 이런 압력을 이제 유럽이 주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국가들만 하는 게 아니고 기업들도 이렇게 하고 있죠. RE100라고 해서 모든 사람 잘 아시겠지만 이미 많은 기업들이 동참했죠. 100% 재생에너지로 이제 그 기업을 이끌어 나가겠다. 이런 기업이 아닌 기업하고는 거래 안 하겠다. 이런 거죠. 이것도 이제 압력이죠. 그러니까 과거처럼 공유의 비극처럼 너가 해라, 너가 먼저 해라가 아니고, 내가 먼저 할 건데 나처럼 안 하면 너희도 불이익을 받을 거야라는 메커니즘으로 서서히 바뀌고 있는 거예요. 이제 지금 우리는 이 길이 대세가 돼버렸어요. 전 세계에서. 그러니까 절대 이 길에서 이제 일탈해서 과거처럼 되돌아간다거나 하는 거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걸 먼저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 과정을 지금 유럽이나 미국이 주도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결국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는 결국은 개개인이 자기 동네에서 해결하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게 이제 로컬에서의 해결책이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고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이라는 거. 그거가 일반인들에게 잘 알려져야 될 것 같아요. 문재인 정부가 작년 12월에 2050 탄소 중립 비전을 발표했고, 올해 8월에는 세계 14번째로 탄소 중립을 법제화했고,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배출량 대비 40% 감축하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의결했습니다. 뭐 상당히 큰 변화인 것처럼 이렇게 정부에서는 얘기를 했고, 그런데 아직은 뭐 실질적인 변화를 얘기하기는 이른 감은 있지만, 지금 한국 정부가 말하는 탄소 중립 시나리오가 갖고 있는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시나리오가 나오는 과정에서 무슨 해프닝도 있었고 뭐 이제 그런데요. 이제 좌파와 우파 양쪽에서 다 비난을 받고 있어요. 진보 쪽에서는 부족하다. 이거는 지금 IPCC에서 얘기하기로는 모든 나라가 다 2050년까지 넷제로를 한다고 해도 1.5도씨나 2도씨 목표에 달성을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중국은 2060년까지 하겠다고 그러고, 뭐 사우디 2060 그룹이 벌써 생겨났죠. 그다음에 인도는 2070년인데 그것도 선진국이 이런 걸 해결해 주는 조건 하에서 2017년을 고려해 보겠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다고 옛날처럼 뭐 너희가 안 하니까 나도 안 해가 아니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선진국은 알았어, 너희들은 하든 말든 우린 그럼 더 해야 되겠다. 그래서 뭐 독일 같은 거 2045년까지 앞당기겠다. 뭐 이제 법을 아예 그렇게 만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우리가 하는 게 이 좀 그 환경론자들이 보기에는 부족한 거죠. 우리도 좀 더 앞당기는 게 이제 의미가 있다고 보는 거고, 반대로 보수 쪽에서는 이렇게 하다가는 우리 경제 기업에 큰 타격을 입는다. 그래서 양쪽 다 이제 불만족한 거죠. 이거는 이 기후 변화나 이제 탄소 중립 시나리오를 떠나서 이 정권이 내내 보여줬던 일관적인 모습이에요. 양쪽 다 싫어해요. 양쪽 다 욕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최저임금이다 그러면 좌파에서는 그래도 좌파 정권이라는데 최저임금이 이 정도야? 실망스럽다. 우파에서는 이러다 기업 소상공인은 다 망한다. 이런 식이죠. 그죠? 이 문재인 정부 초기에 나왔던 공론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도 마찬가지예요. 대통령 선거 공약에서 건설 중단을 선언을 했는데 취임하자마자 무슨 이유에서인지 갑자기 공론화위원회에서 맡겨서 결정하겠다. 좌파는 좌파대로 싫어하죠. 아니 이제 와서 왜 다시 공론화위원회를 하지? 우파는 우파대로 싫어하죠. 어차피 그거 짜고 치는 거 아니야? 어차피 각본대로 그렇게 되는 것, 절차적 정당성만 높이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정권이 계속 지금 이런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 탄소 중립 시나리오 자체에 대해서는 저는 뭐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다만 이 시나리오를 어떻게 앞으로 이제
이제 실천을 할 것인가가 이제 진짜 문제예요. 그런데 시나리오 자체는 얼마든지 수정돼도 되고 더 보수적으로 돼도 되는데 실제로 진짜 앞으로 한 20, 40년 동안 이제 어떻게 이걸 이끌어 나갈 건가가 중요한데 거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에너지 전환이에요. 사실 뭐 우리나라 탄소의 거의 대부분이 에너지 발전 부분에서 나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전환이라는 게 이제 크게는 뭐 화석연료에서 재생에너지로 이제 전환하는 거, 그다음에 어떤 중앙 집중적인 통제식 시스템에서 분권화된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거, 이런 거를 에너지 전환이라고 하는데 이 에너지 전환이 탄소 중립을 달성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거는 꼭 그 옛날에 우리가 배웠던 그 민주화 이행에서의 그 트랜지션 밸리랑 비슷해요. 처음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고통스러워요. 왜냐하면 전환을 한 초기에는 일단 예를 들면 전기값이 올라가요. 왜냐하면 재생에너지는 설치 비용이 드니까. 그런데 이제 이게 오랫동안 한 7, 8년 이상 지속되면 지금보다 전기값이 내려가죠. 왜냐하면 더 이상 드는 비용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 전환의 계곡을 견뎌야 돼요. 견디라고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면 표가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초기에 했어야 되는 거예요. 가장 이 정권이 가장 힘이 셌을 때, 가장 많은 지지를 받고 있었을 때 시도를 했어도 좀 힘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말기에 대해 와가지고 이제 방법이 없어요, 제가 보기에. 에너지 전환을 할 수 있는 동력이 없어졌어요. 해서도 안 되고. 지금 벌써 이제 17개 시도에서 탄소 중립 그린 뉴딜 자체 계획을 다 내고 있어요. 근데 계획을 내면 뭐합니까? 자체적으로 에너지 전환을 다 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는데 요건 중앙정부에서 결단을 내려줘야 되거든요. 한전 위주의 독점적인 에너지 공급 방식을 개혁해야 되고 에너지 가격도 시장에 맞게서 분권화해야 되고 그럼 예를 들면 제가 있는 원주에서 자체적으로 발전기를 만들어서 동력을 만들어서 태양열 발전을 해서 그 전기를 내가 쓰거나 내가 팔거나 지역에 팔거나 이렇게 일해야 되는데 당진 화력발전소에서 온 전기를 고압으로 막 끌어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냥 끌어와도 돈이 드는데 고압으로 압축시켜서 끌어오면 더 돈이 많이 들겠죠. 불필요한 비용을 계속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큰 에너지 전환이 당장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시나리오가 어땠느냐, 저쨌느냐 가지고 벌써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걸 실천하는 과정이 앞으로는 더 중요한 거죠. 이 큰 과제를 제가 보기에는 다음 정권이 실톤조톤 해야 돼요. 만약 보수 정권이 들어선다고 해도 반드시 할 거고 진보 정권이 들어선다고 해도 반드시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안 하고서는 탄소 중립은커녕 뭐 아무것도 못해요. 더 이상 줄일 데가 없거든요, 다른 데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큰 과제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만약에 진보 정권에서 한다면 어떻게 할 건지, 보수 정권에서 한다면 더 재밌을 것 같고. 어쨌든 기존의 이제 시스템에서 유럽이나 미국처럼 분권화된 에너지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우리한테는 가장 큰 이제 앞으로의 이제 어떤 그 관전 포인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대선 후보들 얘기하는 수준 보면 아직도 원전이냐 탈원전이냐 수준 정도에서 그 수준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원전을 이 정권 하에서 중단시킨 바가 없거든요. 단 하나도 없거든요. 아까 얘기했던 신고리 5, 6호기의 공론화위원회 결론이 뭔가요? 신고리 5, 6호기는 건설을 재개한다. 단 장기적으로 우리 탈원전으로 간다. 이게 권고안이었거든요. 그게 지금 정부의 그 기존 방향이에요. 당장 원전을 없애겠다는 게 아니고 장기적으로 페이스아웃 한다. 화력발전은 심한 경우에 셧다운 한다. 뭐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이 보수 언론들이나 이제 이 무책임한 언론들이 이걸 이제 온갖 거짓말을 양산하면서 지금 선거에서는 뭐 제대로 된 쟁점조차도 없고요. 사실이 아닌 것들이 너무 많아서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조금 줄었지만 겨울이 되면 미세먼지 문제가 좀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은 2019년 11월에 한중일 3국의 동북아 장거리 이동 대기오염 물질 국제 공동 연구라는 결과 보고서를 냈는데요. 중국 배출원이 한국 미세먼지에 미치는 영향이 32%라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국내 발생이 51%로 더 많이 나왔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 미세먼지 문제는 이제 뭐 중국과의 환경 이런 문제 관점에서 어떻게 봐야 되는 게 맞는지 좀 궁금합니다. 우선 지금 말씀하신 LTP라는 게 2000년부터 2019년까지 20년간 조사를 했는데요. 엄밀히 말하면 전혀 공동조사가 아니에요. 한중일이 각자 했어요. 각자 자기들 방식대로 조사를 했어요. 예를 들면 이제 각 세 나라의 몇 개의 도시를 설정해서 도시의 미세먼지 양을 측정을 하고
근데 이제 각 도시에서 측정한 거는 문제가 안 되는데 어디서 얼만큼 넘어왔는지를 추정을 해야 되잖아요. 이 추정을 하는 방법은 현지의 기술로서는 모델링 기법밖에 없거든요. 어떠한 조건을 걸고 조건값을 이제 고정을 하고 이러이러한 조건 하에서 중국에서 온 게 얼만큼이다라고 추정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이 조건을 거는 방식이 한중일이 다 달라요. 예를 들면 중국에서 한국으로 비행기가 왔는데 그 비행기가 한국 비행기예요. 그럼 이 비행기에서 발생한 미세먼지는 한국이 발생한 걸로 칠 건지 중국이 발생한 걸로 칠 건지 이거는 다 각자 자기가 나름대로 알아서 계산하면 되잖아요. 자기한테 유리하게. 북한에서 온 거는 포함할 건지 말 건지. 중국에서 온 것 중에 몽골에서 온 것도 있거든요. 중국도 피해자거든요. 그거는 늘 건지 말 건지 뭐 하는 여러 조건들을 각자가 다 알아서 자기한테 유리한 방식으로 계산을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예를 들면 서울의 경우에는 중국에서 그 조사한 결과는 서울의 미세먼지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건 23%라고 그랬어요. 한국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서울의 미세먼지의 39%가 중국발이다는 결론이 나왔어요. 일본도 39%예요. 그래서 이 39, 23을 합쳐서 평균을 내면 그냥 3으로 나눠본 거예요. 기계적으로.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서로 각자 연구한 거기 때문에 합의한 결과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편의상 봤을 때 뭐 31, 2%가 중국발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우리나라의 보수 언론들에서는 이제 아예 미세먼지 앞에다 중국발이라는 수식어를 다 붙여가지고 미세먼지는 다 중국에서 온 것처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정도로 이제 왜곡을 많이 하고 있는 거죠. 어떤 해결책이 있냐면 각자 알아서 줄이는 것밖에 없어요. 국제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런데 다행히 중국이 최근 한 3, 4년간 많이 줄였어요. 그리고 특히 내년 10월 당대회까지는 그 사람들의 불만을 이제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계속 이제 강도 높은 그 정책을 써서 많이 줄일 거예요. 한국도 많이 줄였고요. 그래서 다행히 이제 이거는 되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협력 없이 각자 알아서 하는 식의 해결책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 최근에는 리빙랩이라는 사회혁신 방식에 관심을 갖고 연구하시고 계십니다. 리빙랩이 무엇인지 좀 또 왜 리빙랩에 관심을 갖게 되셨는지 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리빙랩이라는 게 이제 그 지역에서 지역 주민들이 이제 자기의 문제를 스스로가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실험을 하고 이제 이런 건데요. 이게 이제 유럽에서는 많이 이제 활성화됐고 주로 지역에서 도시에서 도시민들이 스스로가 문제를 해결해보고 뭐 자기들이 갖고 있는 모든 문제, 지역에 있는 발생하는 문제를 스스로가 해결하는 그런 그리고 그 과정에서 기술이 발전되고 기술이 개발되고 뭐 이런 가치가 창출되고 이제 이런 선순환적인 메커니즘인 거죠. 그리고 이게 지역 주민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사용자 주도 혁신의 이제 바람직한 사례라고 할 수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한 2013년 정도부터 이제 시작이 됐는데 한국에서는 엄밀히 말해서 주민 주도라기보다는 정부 주도의 공모 사업 위주로 이제 이게 진행되고 있죠. 저는 이제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지게 된 거는 항상 제 리서치의 제일 큰 거는 지방이에요. 지방 중에서도 도시예요. 중국 환경 정치에서 제일 중요한 토픽이 중앙 지방 관계예요. 아까 말씀드린 그 중국이 미세먼지를 줄이고 있는 것도 중국의 중앙 지방 관계에서 중앙이 지방을 컨트롤하는 방식이 여러 개가 있는데 가장 최후에 쓰는 방식이 직접 가는 거예요. 암행어사 파견듯이 가가지고 조사하고 지방 관리들 처벌하고 지방의 힘센 국영기업들 처벌하고 이런 방식으로 미세먼지를 줄여나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 지방이 얼마나 자생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전 세계 평균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동아시아도 그렇고 도시민들이 한 70% 되거든요. 그러면 뭐 전 세계 이산화탄소 70%도 도시민이 배출할 거고 쓰레기도 70%, 에너지도 70% 정도 사용한단 말이에요. 도시민만 잘하면 한 70% 정도가 잘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제 리빙랩에 관심을 가지고 이제 활동을 이제 제가 지금 있는 원주라는 도시에서 하게 됐습니다. 한국 정치에 이런 점이 좀 문제처럼 크게 느껴지시는 게 있는지 이런 게 좀 궁금합니다. 저는 뭐 큰 문제는 없는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되게 양극화되어 있는 것 같고 뭐 굉장히 그렇지만 이것도 좋은 경험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치가 계속 진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 80년대에는 뭐 직선제 개헌만 되면 좋은 줄 알았는데 절차적 민주주의가 다가 아니구나. 이런 거를 책에서 배워서 아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그냥 느끼는 거죠. 하나씩 조금씩 나아가는 것 같아요. 지금 뭐 민주주의의 공고화, 내면화 이런 얘기를 하면은 우린 그런 얘기 할 필요도 없을 정도가 돼버렸죠. 그죠?
그렇지만 다른 많은 나라들에서는 아직도 쿠데타가 일어나고 막 아직도 폭동이 일어나고 뭐 이러는데 우리는 그만큼 이제 진화해 온 거죠. 최근에 있는 뭐 조국 사태나 이런 걸 계기로 해서 이 민주주의의 퀄리티를 결정해주는 어떤 큰 구조적인 문제들이 아직도 있구나. 기득권 세력들이 아직도 이제 이런 그 민주주의의 진보를 방해하고 있구나. 이런 걸 사람들이 알게 되고, 그다음에 사법 권력이라는 게 권력이구나. 법이라는 영역이 굉장히 공정하고 이제 좀 객관적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구나. 이제 이런 것도 깨닫게 되고, 사람들은 굉장히 실망하고 답답해하지만 이런 게 장기적인 과정으로 봐서는 진보인 것 같아요. 점점 조금씩 더 성숙해져 가는 것 같아요. 이런 경험을 하면서. 다만 이런 경험이 성숙이고 장기적으로 볼 때는 정치의 발전이라는 거를 누군가가 좀 알려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정치를 다 부정적으로 얘기하게 만들어요. 제일 문제가 이제 언론이 보수 언론이 정치를 되게 부정적으로 묘사를 해요. 의도적으로. 그다음에 더 웃긴 거는 정치인들 스스로가 정치를 부정적으로 묘사를 해요. 뭐 상대방 정치인에게 그런 정치적인 묘사 말고 국민에게 진정성 있게 대해라 이런 식의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건 자기가 자기 직업이 되게 나쁘다고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럴 때 이제 정치학자들이 정치가 그렇게 부정적인 게 아니고 한국 정치가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지만 굉장히 천천히나마 발전되고 있다는 거를 일목요연하게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정치학자들도 좀 그런 걸 좀 소홀히 하는 것 같아요. 하나하나에 좀 일희일비하지 말고 장기적인 그런 트렌드로 봐서는 한국 정치가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변해가고 있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치학자로서 후보를 선택하는 기준 같은 건 있으세요? 이제 유권자들이 이제 누군가를 찍어야 되는데 되게 지금 누군가를 찍기 어려운 선거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누구 지지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나는 정치학자로서 이렇게 선택할 때 어떤 기준으로 선택한다 이런 게 있으실까요? 정치학자로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유력한 두 후보가 있는데 이 두 후보가 굉장히 이념적으로는 다를 것 같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거의 비슷한 결과로 정치를 하게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외교 관계 어떻게 하겠습니까? 별다른 수가 있나요? 진보든 보수든. 그다음에 분배 문제라든지 공정, 요새 말하는 이런 것들. 보수도 공정을 외치고 있고, 공정을 위해서 이제 소통을 하려고 하고 있고, 진보도 마찬가지고. 커다란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제 그게 큰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정치학자를 떠나서 개인적으로는 이제 최근에 이제 이렇게 일어나는 현상들을 보면은 그냥 능력은 다들 있는 것 같은데 그냥 조금 더 좀 정직해 보이는 사람, 양심적인으로 보이는 사람이 저는 더 좋은 것 같아요. 선생님이 학교에서 학생들의 어떤 강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고 들었습니다. 우수 강의상도 여러 차례 받으셨고, 교육자로서 강의에 어떤 의미를 두시는지 또 어떤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연구나 교육이나 하나를 꼽으라면 당연히 이제 교육이고요. 거의 제 시간의 한 80% 이상을 교육에 다 쏟고 있는 것 같아요. 나머지 20%를 공부하고 있는 것 같고요. 리빙랩 활동을 하는 것도 학생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 거고, 학생들에게 새로운 교육 모델을 제시해주는 이런 그 의미가 굉장히 크고요. 제가 이제 미국에서 이제 오레건 대학이라는 데서 강의를 하다 왔는데, 오피스 아워에 가면은 교수 너는 나의 지금 하나의 소유물이다. 나의 프로퍼티다. 이 오피스 아워 1시간 동안은 난 여기서 너를 자유롭게 이용할 권리가 있다. 이런 식으로 사고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한국 학생들은 교수님한테 찾아가면 미안하지 않을까요? 방해하지 않을까요? 항상 이런 생각만 하고 있어요. 미안하게 생각하지 말고 너희들의 당연한 권리니까 교수를 많이 활용해야 된다. 무조건 활용하라는 거 아니고 이제 오피스 아워에 다 있고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들이 이제 돈 낸 만큼 등록금도 한두 푼도 아니고 그래서 그만큼 이제 교수를 활용하라는 거를 많이 강조를 해줬어요. 제가 보기에 이 동양 학생들은 너무 착해요. 너무 착해서 너무 스승을 너무 이제 유교적으로 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학문적으로 반발을 한다거나 교수님 저는 그 의견이 틀린 것 같습니다라든가 아니면 교수님한테 찾아와서 저 좀 도와주세요라든가 이런 걸 함부로 못 해요. 제가 볼 땐 너무 착한 거죠. 근데 이래선 절대 안 되고 훨씬 더 무례해도 될 것 같거든요. 더 무례해도 안 무례해요. 하나도 안 무례해요. 그런 문화로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한국의 교육이. 얼마 전에 경북대 강우진 교수님도 지방의 청년 문제, 그러니까
보통 청년 문제에 관심이 많은데 지방의 청년 문제에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없다. 지방의 청년 문제를 좀 더 부각시켜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셨고 선생님도 지방에 있는 청년의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랫동안 생각해 오시고 고민해 오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의 청년 문제에 대해서 선생님 혹시 하고 싶은 이거나 들려주실 수 있는 얘기가 있으실까요? 지금까지 얘기해온 모든 정치라는 게 다 중앙의 정치예요. 그러니까 저 정확히 말하면 수도권의 정치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이제 부르고 있는데 예를 들면 뭐 부동산 문제, 뭐 종합부동산세, 그건 뭐 수도권 얘기지 수도권이 아닌 데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잖아요. 교육 문제, 대학 입시에 어쩌고 저쩌고 그거 다 수도권에 있는 좋은 대학들 얘기고 지방은 대학이 좀 없어지게 생겼는데 심지어 코로나 다 수도권 얘기예요. 수도권에서 확진자가 70% 이상이 나와요. 지방에는 힘들지만 그래도 수도권 같지는 않아요. 모든 문제들이 정치가 발생하는 그 영역이 완전히 분리돼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비수도권의 인구가 급격히 없어졌다. 그러면 뭐 할 말이 없는데 아직도 인구의 반은 비수도권에서 살고 있거든요. 여긴 다른 정치가 이제 완전히 다르게 굴러가고 있는 건데 그거가 이제 저는 좀 그 비관적이기보다는 낙관적인 게 훨씬 더 많이 보여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제가 있는 원주에서는 청년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저는 이제 그런 걸 이제 도시의 어떤 그 리질리언스, 회복 탄력성을 제고하는 결과적인 그런 그 시도라고 하는데 청년들이 자기 자리에서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거죠. 뭐 창업을 한다든지 뭐 무슨 네트워크를 만들어 본다든지 뭐 정보를 공유해 본다든지 이런 아주 사소한 활동들 하나가 굉장히 의미 있는 어떤 그런 그 로컬에서의 어떤 그 뭐 문화를 만들고 뭐 그게 더 나아가서도 가치를 만들고 하는 그런 것들이 긍정적인 변화들을 저는 되게 많이 봐요. 그래서 이런 게 저는 되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이런 사람들한테는 아까 말씀드린 수도권의 정치가 별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이런 정치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리빙랩 같은 활동을 통해서 훨씬 더 저는 활성화될 수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정치학에 입문하는 어떤 대학원생 학생들에게 혹시 해주고 싶은 조언 같은 게 있으실까요? 거꾸로 배를 거스르서 강을 거슬러서 노를 젓는 것과 같다고 하잖아요, 학문이. 노를 젓지 않는 순간 그냥 뒤로 퇴보해 버리는 거죠. 목숨이 있는 한 계속 노를 저어야 되는 거. 근데 그거를 이제 알았어요. 제가 지금 뭐 지구 환경 정치라는 수업도 하고 뭐 중국 정치라는 수업도 하고 하루 이틀의 뉴스도 안 보면은 수업을 할 수가 없어요. 리서치를 할 수가 없죠. 이게 현실이 그렇게 변하는 거를 제가 팔로우업을 못하면 안 되잖아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뭔가 계획을 세워보자 뭐 이런 생각을 엄두에도 못 냈죠. 이렇게 오래 할 거라고 생각도 못 했으니까. 만약 제가 다시 시작한다면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볼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내가 이런 토픽을 이렇게 오래 끌고 나갈 수 있을까? 아니면 뭐 다른 걸 어떻게 해볼까? 하는 좀 롱텀 플랜을 세워볼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전혀 그런 걸 못했죠. 그래서 혹시 지금 새로 시작하신 분들이 있다면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봐도 좋을 것 같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이제 마무리 질문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쉴 때에는 뭐 하십니까? 그냥 뭐 운동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좋은 분들 만나서 술 한잔하고 얘기하고 뭐 그 정보 나누고 이런 것들을 제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정치연구소에서 좀 만나보라고 권하고 싶은 정치학자나 혹은 사회과학자가 있다면 추천해 주시겠습니까? 네. 뭐 아까 그 말씀하신 강우진 교수님도 괜찮은 것 같고요. 왜냐하면 강우진 교수님도 이제 지역에서 이제 지역 문제에 대한 그 관심이 있고 그다음에 대학이 지역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고요. 뭐 저는 한국에서는 많은 분들이 뭐 되게 존경스러운 분들이 많은데 그 제가 지금 강우진 교수님 말씀드린 이유는 좀 이제 그 우리 같은 사람 말고 좀 젊은 분 위주로 좀 이제 새로운 그런 좀 에너지를 많이 그 청취자들이 좀 느끼셔야 되지 않을까 해서 될 수 있으면 좀 젊은 분으로 좀 초대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한번 추천드리는. 네, 감사합니다. 오늘 기꺼이 나와주시고 또 이렇게 좋은 얘기, 긴 시간 들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두 번째 꼬리에 꼬리를 무는 정치학 두 번째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